네,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단백질은 첫 번째로 최조직 구성 성분이에요. 근데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갈라졌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이거 잘라야 돼, 커트해야 돼, 머리 상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단백질이 엄청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저 대학교 때 뭐 못 먹고 살은 것도 아닌데 단백질이 진짜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진 적이 있었고요. 손톱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손톱이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찢어지시는 분들 있죠. 예, 이것도 단백질 부족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만난 그 미선 씨, 목동 사는 미선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머리카락 이런 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손톱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껴가지고 이게 이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껴가지고 그래서 목동 사시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단백질 부족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단백질 사서 드시고요. 그 다음 달에 저 만났는데 제 앞에서 이걸 했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저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 하도 많이 만나니까 잊어버렸는데 자기 손톱 깨끗해졌다고. 아, 그래서 여러분 손톱이 막 이렇게 찢어지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지, 우리는.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근육이나 피부, 그다음에 인대, 디스크, 뭐 이런 거. 디스크 왔어요. 막 이러시면요. 아미노산, 이 단백질을 좀 챙겨서 잘 드세요. 이게 허리가 아파갖고, 애도 못 안아주고, 막 힘들어요. 그런 분들한테도요, 단백질 하루에 한 숟가락씩 꼭 아메 프로틴 타서 드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허리가 되게 좋아져요. 이게 이 뼈가 이렇게 있으면요. 디스크가 이렇게 뼈가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 근육들이 옆에 아미노산들이 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짱짱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아미노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근육 조직들이 헐거워지겠죠. 그래서 어떤 이 뭐 오른쪽이 힘이 없어. 별로 아미노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짱짱하게 딱 그 뼈가 있으면 옆에서 칵 이렇게 근육들이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힘이 없어가지고 해 하고 힘이 삥 없어요. 그러면은 빵 짱짱하게 잡고 있는 쪽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뼈가 확 땡기겠죠. 근데 디스크가 오는 거지. 뭐 자세가 안 똑발라서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게 아미노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짱짱하게 양쪽 균형 있게 잡아주지 못할 때도 디스크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요, 가서 뭐 뼈도 맞추시고 뭐 도수 치료하고 뭐 별짓 다 해도요, 결국 단백질이 충분하게 있어야 근육들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운동하세요 해도 운동해도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시면요, 이거 안 만들어져요. 진짜 잘 먹어. 단백질을 잘 챙겨서 먹어야 돼요. 시간 맞춰서. 아침에 한 번 먹는 걸로 땡치면 안 생겨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골고루 계속 단백질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고 고기를 계속 먹을 수도 없고 이럴 때는 프로테인 보충제를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조직 구성 성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 뭐 모든 생애가 마찬가지겠지만 태아와 성장기 어린이예요. 자, 여러분, 어린이들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세포 분열하는 시기가 있고요. 세포 숫자가 늘어요. 세포 숫자가 증가하면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때가 있겠죠. 그래야 키가 크겠죠? 자, 여러분, 세포 숫자가 증가하는 때랑 세포의 크기가 증대되는 때 어느 때가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세포 크기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포 숫자가 일단 많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뇌 세포 용량이 뇌에 있는 세포 숫자가 많고 봐야 세포 분열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세포가 커져야 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숫자가 증가하는 이 시기에 진짜 단백질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없으면 세포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요, 뭐 이제 하루에 세포를 100개를 만들 수 있다 해봐요. 그런데 막 되게 음식을 가려. 그래서 잘 안 먹고 막 그래. 그래서 막 단백질 50개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세포를 만드는데 100개가 필요한데 막 50개밖에 없어. 5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맨날 막 안 먹어. 100개 만드는데 50개밖에 못 만들고 막 단백질 50개밖에 안 들고 막 이러는데 주말에 그냥 고기 파티를 해가지고 막 한 300개 정도 단백질 들어가게 하면 그 주중에 못 만든 거 주말에 때려서 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요,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매일매일의 용량이 없으면, 뭐 주말에 좀 왕창 단백질 고기 파티 한다고 해서 세포가 더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참 성장기에는요, 단백질이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세포를 우리 성장해요? 안 하죠. 그죠? 우리 키가 막 더 크고 그러진 않잖아요. 간 크기가 막 더 커지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유지 보수 정도라서 사실 어른들은 아이들만큼은 아니어도 이렇게 주말에 좀 왕창 먹어준 거, 이 보충 이런 거, 이래도 어른들은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요. 성장하는 아이들의 세포 숫자가 느는 부분에서는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한창 키 클 때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줘라. 그래서 굿모닝 인증 아이들 어린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엄마들이 귀찮아서 못 챙겼는데 아이들이 습관 들면은 딱 챙겨서 먹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그죠? 애들이 제일 잘 챙겨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 맛없다 해도 그냥 챙겨서 먹는 거 인증하는 사진 찍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이거 습관 들여놓으면은 정말 건강에 초석이에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진짜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임신하셨을 때도 이 단백질 정말 이 태아는요, 엄마 사정 안 봐주고 엄마한테서 빼내갑니다. 단백질을. 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 엄마 사정 봐주고 팔 같은 거 하나 안 만들고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효자여가지고 막 엄마 힘들까 봐 안 만들었어요.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단백질, 이 세포 만들 때, 이 세포 숫자 증가할 때, 임신했을 때, 태아도 진짜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근육, 노년기, 노년기 건강에서 근육이 근, 근테크라 그러죠. 근테크. 아산병은 노년학과 교수 정의용 교수가 그 얘기하죠.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거, 건강에서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들려면 근육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발로 걸어서 100세 때 네 발로 달릴 수만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다. 그래서 근육은 진짜 나이가 들면 안 생겨요. 그래서 젊을수록 어쨌든 많이 만들어 놓고 근육이 세지 않게. 그래서 사실 이 근육을 만드는 근육팀이 근육 만드는 거 해봤는데 진짜 어려워. 이거는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 이제 샤방샤방 걷잖아. 그럼 그 운동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운동이라는 건요. 예. 근육을 만들려고 그런다 하면, 근육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 하중이 있어야 돼요, 하중. 그 힘들어야 돼요. 네. 힘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이어야 되고, 그다음에요. 리듬을 타야 된대요. 리듬. 이런 게 있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육 만드는 근육 만드는 조건. 그래서 리듬 있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수영, 자전거 이런 거 있죠. 리듬이 있죠. 이렇게 리듬이 생기죠. 꽤 막 오른쪽 들었다가 왼쪽 들었다 이게 아니라요. 이게 좌우 대칭이 되고 좌우 대칭이죠. 수영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거 다 이렇게 타시면 좌우 대칭이죠. 그리고 하중에 있죠. 무거운 걸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때 근육이 생긴대요. 그래서 철인삼종이 보시면 달리기도 그래서 되게 좋아요. 리듬 있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달리시면 리듬이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게 리듬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근육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산소 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춰줬나 이렇게 보시면 샤방샤방 걷는 거는 이 근육 만드는 운동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근육 만들 때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언제가 중요하냐? 이 단백질 섭취에 근육 만들 때요. 단백질이 언제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운동 후 2시간 이내 그리고 한 45분 이내 최대 2시간 이내
45분 안에 아미노산을 보충해주면요. 이게 피크 타임이래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거기 찢어지는데 복구하면서 근육량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찢어졌을 때 빨리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충을 하는 게 딱 운동 후 45분에서 이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은 진짜 훨씬 빨리 이렇게 복구가 일어나고 덜 피곤하시고. 그래서 2시간이 지나면 골든타임이 지난다. 지나가지고 크게 의미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신 다음에 딱 45분에서 2시간 사이에는 반드시 아미노산 보충을 하시면 좋고요. 그 시중에 나오는 이런 보충제들 중에 아미노 같은 거 있죠. 이런 아미노산 제품들을 보면은 아미노산 제품하고 단백질, 프로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요. 아미노산 제품들은 이거는 소화가 다 돼서 이미 단백질이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득펩티드, 트리펩티드,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소화할 필요가 없는 걸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소화가 된 게 아미노산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시면요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근육 만드는 아미노산들 류신, 이소류신, 이소류신, 달린, 이런 애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 그래서 가지로 분화됐다. 이런 모양,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가지쳐져 있는 그런 아미노산들인데요. 얘네들이 근육에 되게 많이 필요한 아미노산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마시면 바로, 그러니까 지금 근육이 찢어졌는데 거기 얘네를 마시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프로테아제가 와서 내가 좀 소화해야 되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미노산들이고요. 파이토프로틴이나 이런 프로틴, 단백질들은요, 이게 아니고 콩가루로 돼 있잖아요. 이걸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화를 해서, 그 다음에 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근육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운동 후에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미노산 제품을 드시면 이건 바로 근육에다가, 찢어진 근육에다 갖다 꽂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좋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암모니아가 안 나와요. 얘는. 이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파는 애들은요, 여러분 단백질에 암모니아라는 대사산물 나쁜 애가 들어있잖아요. 그래 단백질 콩이 드시든지 뭐 고기를 드시든 우유를 드시든 치즈를 드시든 뭘 드셔도 하여튼 얘는 나와요. 암모니아는 나오게 돼 있는데 아미노산을 드시면요, 암모니아가 없어요. 이미 다 빼버렸어.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아미노산 소화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소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먹으면 바로 그냥 근육이 가서 꽂힐 수 있게. 그래서 나는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엑세스의 아미노 있잖아요. 엑세스 아미노를 타서 꼭 드세요. 기력이 훨씬 좋아져요. 빨리 좋아져요.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드셔도 근육도 빨리 생겨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막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단백질 먹고 근육량이 좀 늘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좀 진짜 미스테리했거든요. 저는 이게 뭐 운동을 뭐 빡시게 해야 된다는데 별로 하지도 않고 먹기만 해도 왜 그런 거야 이거는 그랬더니요. 이영신 리더님 예. 운동 처방사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있어야 되는 근육이 쭈그러들어 있던 게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근육이 채워진 거래요. 오, 대박.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 겉모닝 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면서도 막 단백질 엄청 드시면 근육량 2kg 늘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2kg 정도까지가 원래 내 근육인데 들어 있던 게 다시 채워진 거예요. 그럼 더 늘어야 되는 근육은 어떻게 해요? 막 저처럼 근육 막 3kg, 뭐 4kg 늘리세요. 그러면 2kg 더 늘려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된다고? 운동 빡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하중 있고 좌우대칭 있고 리듬이 있는 운동을 해가지고요. 찢어야 돼. 그런 다음에 45분 안에 마셔. 그런 거야. 진짜 안 생겨. 그렇게 세게 운동 안 하나 봐요. 감당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근육 만들고 싶은 분들은요, 이렇게 세게 운동을 딱 하신 다음에, 아미노산들을 빡 넣어주고,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드시는 게 좋고요. 얼마 먹어야 된다고요? 내가 60kg이다. 나 체중이 60kg이다. 그러면 K를 빼면 하루에 60g 먹으면 돼요. 이게 권장량이에요. 이제 뭐 1.6부터 1.1까지 다양하게 많지만 그냥 쉽게 이 정도 드시면 되는데 60g이면은 소고기로 말하면은 소고기 100g을 드시면은 19.5g 들어있으니까요. 뭐 20g 들어있다고 치면요. 소고기 300g을 먹어야 돼요.
그죠? 300g이 얼마야? 그죠? 돈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해 보면요. 그냥 아메리카노 프로틴 드시는 게 훨씬 싸요. 화이트 프로틴 한 숟가락에 10g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두 숟가락 20g 드시는 거예요. 소고기 100g. 소고기 100g은 그냥 못 먹잖아요. 회로 막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요리해야 되고 찌지고 볶아야 설거지해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렇게 프로틴류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이유가 음식으로만 먹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또 음식은 가격이 비싸고 또 거기에 딸려오는 다양한 콜레스테롤부터 해서 다양한 지방들, 포화지방들, 그리고 항생제 그런 위험들이 있고 조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다 복잡하고 그래서 쉽게 드실 수 있게 단백질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 유행했어요, 여러분. 올해 진짜 유행한 제품들 중에 단백질 음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체조직 구성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성장기 어린이, 그다음에 노년기의 건강,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손톱 같은 거 막 이런 거, 뭐 머리카락 이런 거 잘 모르고 막 그냥 커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피부에 그냥 매니큐어 칠해 이러지만 그게 바깥에서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속에서 어디서 얼만큼 부족한지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시그널이라는 신호가 왔을 때, 많이 부족하구나.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서 꼭 좀 보충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단백질 기능이 수분 평형 역할을 해요. 자, 이 수분 평형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붓는 거예요, 붓는 거. 붓기. 붓기랑 연결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 바깥에 세포들이 막 있잖아요. 세포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혈관 안에 알부민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떠다녀요. 알부민은 아미노산이거든요. 얘는 입자가 커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혈관이 이 세포로 이제 물을 넣어주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봐보세요. 세포는요. 어, 미토콘드리아 막 돌려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버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세포 바깥에 세포 사이에 이 여기가 뭐냐면 간질렉이라 그래서 이게 세포 외수분이에요. 음. 여기다가 독소나 막 노폐물을 갖다 버려요. 그러면 세포 외수분이 뻑뻑해지겠죠. 여기가 구질구질해지면서 예, 끈적끈적해지겠죠. 끈적끈적. 세포가 쓰고 막 노폐물 같은 거를 막 밖으로 버려요. 그러면 세포 사이의 간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노폐물로 차요. 여기가 이렇게. 자, 그러면 체내의 물은 있잖아요. 이렇게 맑은 데서 끈적끈적한 데로 가서 깨끗하게 해줘요. 그러면 혈관의 맑기가 이 세포 외수분보다 더 맑겠죠. 여기 이렇게 노폐물들이 막 나와가지고 여기가 끈적끈적해지면 그러면은 혈관에서 물이 이렇게 세포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여기서 물이 쫙쫙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세포 외수분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다 붓겠죠? 물이 많아져. 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혈관에 있는 물이 쫙 다 빠져갖고 여기 이 세포 외수분이 막 이제 끈적끈적했던 게 맑아져요. 그런데 그때 이 혈관 안에 알부민이 있으면 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혈관 안이 이제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뻑뻑한 데서 안 뻑뻑한 데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아니, 맑은 데서 뻑뻑한 데로, 꾸질한 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쪽에 있는 물이 이제 혈관에서 물을 받아 부었는데 여기가 이제 맑아지고 혈관은 이제 알부민 때문에 끈적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혈관이? 야, 물 좀 빼! 우리 뻑뻑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포 쪽에서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물을 다시 보내겠죠. 혈관 쪽으로. 노폐물도 같이 우르르 혈관으로 나오겠네요. 음. 그렇게 해서 다시 세포들 사이가 다시 깨끗해지고 혈관에 물이 들어오고 이게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게 우리 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라면 먹고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톡스라고 들어봤나? 라톡스? 얼굴 붓잖아요. 이렇게 땡뺑 빡빡한 게. 그런 식으로 이게 부었다 빠졌다가 이게 매일매일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부민이 있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부었다 빠졌다 이게 다 되는데
여러분, 임신을 하면은 아기가 단백질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혈관에 막 알부민이 별로 없어요. 혹은 간이 막 망가진 사람들은 알부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혈관에 알부민 별로 없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맨날 물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포는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노폐물을 바깥에 갖다 버리고, 그래서 여기 세포 쪽이 뻑뻑해지면 혈관한테서 야, 우리 뻑뻑해. 알았어. 물 막 이게 들어오고, 물이 막 들어와서 여기를 맑게 해줘서 여기 또 청소가 되면 혈관이 이제 뻑뻑해지면 다시 물을 내뱉어야 되는데 이게 알부민이 별로 없는 상황. 임신했거나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 단백질이라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 물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맑게 했는데 이 혈관 맑기나 뭐 요 물이 들어가 부어 있는 여기 세포 쪽의 맑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농도가. 그러면 혈관이 세포한테다가 물 빼 할까요? 물배 안 해. 똑같은데 뭐, 맑은데 뭐. 그럼 노폐물이 혈관으로 잘 안 빠지겠죠. 계속 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 극명하게 붓는 사람들이 누구냐? 간이 안 좋아서, 간 기능이 안 좋아서 복수 차는 사람도 있어요. 복수. 있잖아, 복수 찼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배에 물이 빵빵하게 차는 거예요. 임신한 것처럼. 근데 얄부민 주사 맞잖아요. 그래서 싹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부민이 중요해요. 그 알부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손이 붓는데요. 이런 손의 모양을 이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 손이요. 그 고무 장갑에 공기 넣어갖고 빵빵빵 돌리면 이렇게 빵빵 그렇게 손이 돼버려요. 알부민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발도 제가 그 알부민 부족증 걸린 아기 그 사진을 봤는데요. 발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발가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이 복구려나 하여튼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 이상하다. 하여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발바닥처럼. 부어가지고. 이게 발이야? 할 정도로 부어요. 알부민이 없으면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알부민 주사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서 붓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암에 프로틴 드시면요 몸이 안 부어요. 알부민이 들어와 주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미노 드셔도 좋고 그 간 안 좋아서 막 붓고 그런 분들은요 단백질 프로틴 이거 20개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겨서 드시거나 그래도 간이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미노 형태로 드시면요 훨씬 이게 붓기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굿모닝 하면서 다이어트 하실 때 단백질 많이 드시니까 붓기가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탄수화물 안 드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동안 단백질 부족해서 부어 있었는데 단백질을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 붓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어서 찐 살하고 진짜 탱탱하게 저기 살찐 거랑 다른 건 뭐냐면요. 이거 부은 분들은요. 이렇게 살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살이 이게 띵 안 올라와요. 설마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이 이렇게 눌렀는데 안 올라와? 말이 돼? 막 이러는데 말이 돼요. 진짜 이 물 차가지고 부으신 분들은요, 누르잖아요. 안 올라와요. 정말 부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안 올라와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다? 단백질을 먹여라. 그래서 엄마들 중에 이, 여러분, 이렇게 난 물만 먹어도 살쪄요. 어제 그 장내 미생물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살찌는 균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근데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가 이 경우일 수도 있어요. 단백질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부어. 네. 붓기가 안 빠지고. 그리고 나트륨 많이 먹어도 뭐 붓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트륨은요, 여러분, 이 세포 외수분이 빠지지 않게 잡아놓고 있는 게 나트륨이에요. 음. 그래서 짜게 먹으면 부어요. 라는 말이 나트륨 성분이 많으면 몸이 짜니까 물을 딱 가지고 있으려 그래. 그게 세포 외수분이 많아지는 거. 인바디 했을 때 우리가 세포 외수분 비, 외수분 비 이런 거 말하잖아요. 수분 비율. 세포 외수분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0.38 이상 높아지면은 상당히 부어 있는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물이라는 게 몸 안에서 세포 속에 세 방울이 있다 그러면 세포 바깥에 두 방울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물이. 근데 이런 거 조절이 어 뭐에 의해서 한다? 단백질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요. 프로테인 진짜로 중요합니다. 실은.
그게 있어야 부었던 것도 붓기도 빠질 수 있고 근육도 채울 수 있고 이런 게 다 단백질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백질은 어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거의 원료예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호르몬 만약에요 이런 성장 호르몬이 있다 해봐요. 이게 만들어지려면은 필수 아미노산 A 그다음에 L, B, M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요 주인님이 이렇게 한 개씩 먹었어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이게 성장 호르몬이라면 한 개씩 갖다가 이제 만든다고 해봐요. 갖다가 막 써요. 근데 A가 4개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은 만들어질까요? 얘가 없는데? 안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진짜 중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은 이렇게 필요한 호르몬들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골고루 제대로 챙겨서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항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게 면역이죠, 사실은. 면역이 단백질이랑 연결돼 있는데 엄청 연결돼 있죠. 자, 항체를 만드니까요. 자, 여러분, 하여튼 뭐 면역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에요. 어디 아프면 아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아 면역 떨어져서 그래. 이 두 개가 뭐 갖다 붙이면 다 답이 돼요. 정말 뭐 어려우면 그냥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 또 뭐 해결이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진짜 면역이 연구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어.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면역은요 나와 나 아닌 거 구분하는 힘이에요. 구분하는 힘, 나와 나 아닌 거를 구분하는 힘.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놈들, 이거를 구분해 내야겠죠? 그리고 내 안에서 생긴 암세포. 자, 이게 원래는 내 거잖아요, 세포는. 내 건데 이게 막 이상하게 변형된 거죠. 이게, 정상 아니네? 이렇게 알아내는 거. 이런 게 잘하면은 면역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요, 면역이 세야 된다고 그래요. 세야 돼. 이렇게 면역이 세야 되는데 면역이 약해져서 문제야.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면역이 세야 돼가 아니고요. 면역이 스마트해야 돼. 똑똑해야 돼. 이렇게 갔어요. 면역이 너무 세갖고 생기는 게 질환이 있는 게 있는데요. 너무 세서 생기는 질환이 뭐냐면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면역이 너무 세가지고 생기는 어, 그래서 너무 세갖고 내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놈하고 나 아닌 놈하고 나를 구분하는 힘이 너무 헷갈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한 면역이 중요하다. 이게 요즘의 화두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거 이거는 청정기가 해야겠죠? 그걸로고요. 물속에 들어있는 나쁜 거,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정수기가 해야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안 좋은 세제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음식 조리하는 냄비 나쁜 거 쓰면 안 되죠. 예. 음식들 중에 오일이나, 그다음에 채소, 과일들, 그다음에 뭐, 고기류들, 이런 거, 무항생제 이런 거 해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면역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다 다른 거라면 진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이거는 좀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두 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눈에 안 보이고 작고 나쁜 놈이고 아이들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되게 무시겠어요. 아는 게 없을 때는요, 이게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단 글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예요.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하여튼 나쁜 놈이라는 것만 비슷하고 둘이 엄청 다른 애예요. 그 막 우리 남편하고 뭐 옆집 남자하고 뒷모습 비슷해갖고 막 가서 막 백허그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막 똑같은 약속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래서요, 이 두 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를 딱 한다면요, 나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서 아 애를 둘이나 순풍 나서 키우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요, 누가 안 가르쳐준데 엄청 공부했어요. 얘네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갖고 알아낸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 설명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게 더 웃겨요. 내가 이거 두 개가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나 아무리 뒤져도 참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뉴턴 잡지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특집으로 그래픽으로 나온 잡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샀다니까요. 아주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두 개가 글자가 다른 놈들인데요. 여러분, 박테리아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는요, 얘는 이렇게 공기 중에 있다 그러면 얘는 무생물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宿주 속에 감염이 되면 그때부터 생명체가 돼요. 생명 활동을 해요. 근데 박테리아는 세균이어서 얘는 숙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대장균 한 마리가 시간이 지나면 쭉 늘어나서 뚝 끊어서 두 마리가 딱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애가 박테리아고요. 바이러스는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세포를 만들 수 없는 애예요. 바이러스는. 근데 박테리아는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대장균은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또 쭉쭉 늘어나서 뜩하고 네 개가 이게 네 마리로 막 이런 식으로 시간만 지나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애가 박테리아고요. 바이러스는 숙주에 감염이 돼야지만 숫자를 늘릴 수 있지. 감염이 안 되면 안 늘어나는 애예요.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뭐 이렇게, 그죠? 뭐 그게 무슨 어떠는 거야? 했더니, 여러분, 이 박테리아, 세균과 싸운 역사는요, 우리 인류가, 이 세균하고 싸운 게, 1번 팀은 유산균 팀이 있어요. 유익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 둘이 싸우게 하자. 이런 팀이 있었고요. 2번 팀은 누구냐? 항생제 팀이 있어요. 다 죽여버려!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요. 1980년대, 1900 아니고 1800년대 이게 연구가 시작됐거든요. 엘리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이 1845년생이더라고요. 예, 김일두 리더님 1945년에 태어났어요. 딱 김일두 리더님보다 100년 앞서가신 분이에요. 김일두 리더님 지금 80세니까 180살, 180년 전부터 연구가 됐는데요. 이 유익균, 유해균 팀들이 막 이제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는 것 같아. 말씀 연구했던 팀이 누구냐? 파스테르, 메치니코프 그런 분들이에요. 이 항생제는 누가 연구를 했냐? 좋은 균, 나쁜 균 이런 게 있어서 막 한참 연구를 할 때였는데,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곰팡이 균을 쉐일리에 넣고 키우다가 저기 휴가를 갔는데 뚜껑을 안 닫고 그냥 놀러 가버린 거예요. 그죠? 열심히 안 하는 연구원이었어. 그랬는데 돌아와서 보니 자기가 키우던 곰팡이가 죽어버리고 이 곰팡이를 죽인 파란색 곰팡이가 이 곰팡이 자기가 키우는 곰팡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아, 이 곰팡이 누구야? 이 파란색 곰팡이는 이렇게 해서 연구된 게 페니실린이에요. 야, 대박.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실수로 페니실린이 항생제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1920년에 찾아내가지고요. 1944년인가? 이때 뭐를 받았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년간 연구해서 1920년대에 저기 뭐야,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항생제를 찾아내가지고 그 페니실린을 발명을 했는데 이게 의약품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한 20년 걸렸어요. 의약품으로 만들면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의약품으로 농축하는 걸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 두 명하고 알렉산더 플레밍 이 세 명이 공동 수상했어요.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뭐라 그랬냐? 인류에게는 너무 중요한, 그렇죠, 여러분. 이때는 항생제가 없었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엄청 죽은 이유가 뭐냐면 막 총에서 죽었어가 아니고요. 이게 상처가 났는데 염증이 생긴 다음에 이게 아물지를 않아요. 우리는 여기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후시딘, 마데카솔 이렇게 막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 항생제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여러분 이 항생제가 생기면서요. 사람들이 정말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항생제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수상 소감을 그 노벨상 수상을 하면서 소감을 뭐라 그랬냐면 인류에게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항생제를 이기는 균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균을 쓰면 99.9% 항생제에 의해서 균이 다 죽지만 0.1% 살아남은 이 균들이 뭐를 한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건 뭐예요? 끝까지 꺼! 하면서 항생제를 이기는 거예요. 항생제가 와도 에이 깔까 하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폐렴약이 내성률 70% 80%라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폐렴약 먹어도 균들이 너 약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이 안 들어. 약을 다 이긴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이겼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내성균, 이 항생제를 이기는 정보를 가진 균이요. 이 균들은 학습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균의 세포 막길이 스치기만 해도 이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된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균들한테 배울 수만 있다면 저랑 악수만 하시면 제 머리에 있던 게 싹 다 넘어가는 거야. 슉. 지금 우리 만나서 그냥 악수만 한번 해,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와, 대박.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유전자를 막 서로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성균들하고 비슷한 게 누구냐면 AI예요, AI. AI 인공지능 한 놈이 학습 다 하면은요, 바로 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 놈만 학습하면 여러 명 다 복제시킬 수 있잖아요. 인간만 그게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 내성균들이 한번 커지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언제부터 썼냐? 1940년, 이게 한 50년대부터 엄청 써가지고요. 1990년대까지 엄청나게 항생제를 많이 썼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항생제가 이제 안 들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 나중에 막 이제 항생제 처방 안 하는 병원 막 리스트 올라오고 막 많이 쓰는 병원 어느 병원이다 막 이런 거 막 했다는 게 뭐예요? 좋은 균이고 나쁜 균이고 싹 다 죽였는데 막 내성균 생기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위험해졌죠. 사실 이 내성균이 진짜 많은 곳은 항생제를 많이 쓰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많겠어요? 병원에 많아요. 간호사들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실은 간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내성균이 진짜 많으니까. 응. 자, 그래서 90년대 막 이럴 때 막 항생제로 막 다 죽여버려 했더니 좋은 것도 죽고 나쁜 것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균끼리 한번 싸우게 해보자. 유해균하고 유익균이 있었잖아요. 요쪽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균하고 나쁜 균하고 싸우게 하자. 그래서 요즘에는 어 유산균 그러면 면역에 좋아. 이걸 사람들이 많이 알죠. 예전에는 유산균 그러면 그거 뭐 화장실 잘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의식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면역 쪽에서 유산균이 면역에 좋아.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류가 균을 이용한 균과의 싸움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사실 이 항생제는 처음에 누구한테 사용했었냐면은 그 경찰관인데 장미꽃 가시에 찔린 거예요. 화단을 정리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고울만 터져가지고. 그래서 항생제를 한 5일분인가 4일분 이렇게 농축해 놓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한테 주사를 했더니 이게 낫기 시작하는 거죠. 살수 했는데 8일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분이 죽었어요. 그 경찰관이에요. 그게 인류 최초의 진짜 인체 실험을 했던 항생제 실험 역사예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지만요. 덕분에 항생제가 있으면 골마 터져서 죽지 않는다. 이걸 알았고 감염증을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너무 많이 사용이 됐고요. 여러분 사실은
동물들한테 너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는 지금 이제 항생제 안 쓰는 병원 찾아다니고 엄마들이 하시는 자연 면역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동물들한테는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동물들도 뭐 요즘 뭐예요? 무항생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무항생제. 여러분 저는 진짜 무식하게 정말 항생제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런 책이 있어요. 10% 휴먼. 이 책을 읽으면 또 항상 이 역사가 아주 이 균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딱 나와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항생제 종류가 36가지인가 정도 있대요. 그래서 항생제가 아주 여러 개인 거예요. 페니실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돼지 그 되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돼지 그 농장 이사님 하시는 분이 리더님 우리 같이 사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님께 여쭤봤어요. 하루는. 이게 올해 제가 여쭤봤어요. 리더님, 이사님, 이게 항생제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럼 그 무항생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 돼지고기, 소고기 살 때 무항생제 써져 있잖아요. 닭고기도. 그래서 저는 항생제가 페니실린 한 개만 있는 줄 알고, 그거 안 쓴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항생제 독한 거 4개인가 5개 안 하면 무항생제 된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일 센 거 4개에서 5개 정도 있는데 얘 안 하고 다른 거 항생제 쓰면 이게 무항생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 되게 뭐 복잡해지더라고. 갑자기.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아무거나 똑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무항생제 붙어 있는 무항생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사시고 달걀 이런 것도 무항생제 동물복지 사시는데요. 그게 진짜 항생제 안 쓴 거 아니라는 거. 규제하는 그 항생제를 안 썼을 뿐이라는 건 정도는 엄마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오래 알았어요. 아유, 그래서 참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균과 싸우는 역사에서 항생제를 쓰다가 이제 더 이상 내성균이 너무 많이 생기고 슈퍼박테리아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좋은 균과 나쁜 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니까 요거가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유산균 많이 먹으세요. 좋은 균 많이 균은 안 보이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좋은 균, 나쁜 균 해서 이제 유산균을 많이 드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 좋은 균이 뭐죠? 그래서 이 유산균이라는 균을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이 유산균은 뭐냐면은, 유익균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있다 그러면은, 산을 만드는 균이 유산균이에요. 그럼 산을 안 만드는 박테리아들 중에도 유익균이 있겠죠. 얘는 유산균은 아니지만 유익균인 거예요. 근데 왜 유산균 하냐? 그랬더니, 진짜 재밌었어요. 어제 김봉준 HM파마 부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균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배양에 넣어가지고, 배양기 같은 데 넣어갖고, 증식을 하면 걔가 균이 있는 거고, 증식을 안 하면은 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엘리메치니코프가 균을 연구했을 때, 장수 지역, 불가리아 지역에 장수하는 노인들의 장에서, 변에서 발견된 균이 이렇게 배양을 해보면, 락토바실러스 불가리투스라는 균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이 있어야 건강하다. 이랬는데 다른 균이 없었대요. 그때 기술로 배양을 해보면 배양이 돼서 나오는 애가 그런 유산균들,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균들 이런 것들만 많아서 그 균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기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증식을 안 하는 균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산균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전체 균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유산균은 이만큼이었다고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동안 요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말했다가 어머나 이 많은 걸 어떻게 한다냐 얼마나 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다양한 애들 연구하는 사람은 교수 자리가 그냥 난대잖아요. 연구를 하도 안 해가지고 모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어서 오십시오래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였다.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기계가 많아져가지고 좋아져가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먹으면 좋아요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극히 일부의 이 리딩 그룹에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소용없다가 아니고요.
엄청난 균의 세계의 아주 일부일 뿐이라는 걸 요즘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균을 많이 먹어줘야지 이렇게 했다가요. 지금 바뀌었어요. 음. 미 국립보건에서 2016년에 나온 보고서에 2012년에 나온 전 세계에 150명이 넘는 미생물 학자들이 함께 쓴 논문이 있어요. 네이처지에 쓴 논문인데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균의 생태계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 메츠니코프의 1845년, 190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거든요. 그 불가리 투스 어쩌고 그런 거 해가지고 백혈구 뭐 없어요. 그런 거 찾아내셔가지고 이때 연구했던 게 유산균 먹어라였는데 이제 2012년에 나온 미 국립보건원의 논문에서 네이처지 논문에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균 몇 개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다양한 균의 생태계를 가진 사람이 건강하다. 면역이 높다, 건강하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다양해져? 어떻게 하면은 다양해지고 그런 면역이 높아져? 이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섬유 많이 먹고 운동 잘하고 잠 잘 자고 물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른 생활로 살으라는 거죠. 그럼 진짜 높아져? 이렇게 물으면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하고 연구해가지고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마이랩이에요. 여러분 그 변 보내가지고 내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 마이랩 제품이에요. 이게 엄청 앞서가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들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왜 먹어? 라고 했을 때 균과 싸운 역사에서 나쁜 균하고 좋은 균이 있는데 얘네들이 몸 안에서 좀 서로 균형이 되게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처음엔 좋은 것만 많으면 좋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양해야 돼. 이렇게 갔고요. 이 다양해야 돼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사실 좋은 균만 진짜 왕창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무식한 아줌마 입장에서 그냥 아니 나쁜 애가 있으면은 안 줄 것 같아요. 걔네들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애만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장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실험을 했는데요. 좋은 애들만 이렇게 놓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좋은 애가 이렇게 증식을 하겠죠. 야금야금 뭐,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크겠죠. 근데 쉘레에다가 좋은 애와 나쁜 애를 같이 넣잖아요. 그러면요, 좋은 애가 이렇게 큰데 나쁜 애가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나쁜 애가 막 이렇게 커지면 좋은 애가 이렇게 막 커진대요. 많아진대요. 그래서 자기야랑 이렇게 싸우는 경쟁자가 될 나쁜 애가 이렇게 좀 같이 있으면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많이 커진대요. 그래서 어떤 비율로 있어야 되냐 했더니요.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있으면요. 이게 중요한데 중간에요. 중간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도저도 아닌 균들이 유익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좋은 애가 25% 나쁜 애가 15% 이 두 개 차이가 10 정도만 차이가 나도요 이 중간에 있는 60%가요 준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 그래서 10% 차이에 의해서 이 중간에 있는 애가 다 유익균 쪽으로 편을 먹는 거예요. 오. 그래서 유해균은 왜 있어야 돼? 좋은 애들이 빨리 증식하게 하는데 얘네들이 경쟁자가 있어야 좋은 애가 막 커진다는. 그런데 이게 10% 차이에서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을 60%의 이 중간균을 좋은 쪽으로 다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이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황색 포도상 구균이에요. 이게 형세 관망형 균이라고 해서요. 묵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다가 좋은 균이 많잖아요. 그러면 좋은 균 쪽으로 딱 붙어요. 그래갖고 나쁜 균을 잡아먹어 얘가. 대박. 그러다가 이거 봤더니 주인님이 막 험하게 먹고 있네. 이상한 거 먹고 막 인스턴트 먹고 막 안 좋아. 그래가지고 좋은 균이 막 다 죽었어요. 그럼 유해균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유해균 쪽에 딱 붙어갖고 좋은 균을 확 잡아먹어요. 와, 얘도 먹고 살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그런 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장내 좋은 균, 나쁜 균의 비율이 이렇게 10%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중간균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에서 365, 이 밸런스 위드인 365 같은 경우는 밸런스란 말 있잖아요.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균형을 맞춘다. 어떤 거? 좋은 균, 나쁜 균, 그다음에 중간균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좋은 균 쪽이 좀 더 많아져서 중간균들을 다 끌어올 수 있게 하는 장에 유익균들이 더 많이 증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균주 5개. 아주 강력하고 비싼 애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비피도박테리아 균은요, 공기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되게 비싼 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개미 눈물만큼 들어있어도요, 우리 비피도 박테리움 들어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해요. 비싼 앤데. 근데 아메이는요, 85% 이상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누구죠? 그, 서익환 약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약사 해보에 나왔을 때요. 시중에는 유산균들이 정말 개미 눈물만큼 들어있으면서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비피도균이 85% 이상 들어있는 이상한,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아메이 365가 진짜 유일하다. 이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게 없다. 이 아메이 제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야 뭐 들었는 갑다. 이렇게 왜 100%안 들고 85%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중에는 그 비피도박테리움은 너무 비싼 균이어서 실제로 정말 너무 그냥 신용만 할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65 같은 경우는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추는 아주 비싸고 기능이 좋은, 그리고 장 정착성이 좋은 균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유산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장까지 살아? 막 이런 질문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예전에 다 냉장균 사시고, 그죠? 비싼 거. 그다음에 살아있다. 뭐 캡슐로 뭐 이렇게 코팅했다. 막 이런 거 샀는데요. 요즘엔 여러분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위산하고 담즙, 우리 그, 음식으로 밀을 통과한 다음에 소장에 가면 담즙산이 나오잖아요. 쓸개즙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기는 균들. 1시간 반 이상 그 위산이 나와도 끄떡없이 사는 균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 균 은행에 다 등재돼 있고요. 그런 균들을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코팅할 필요가 없죠. 그런 균들을, 이렇게 넣어서 팔고 있어요. 그게 기능이 밝혀진 SCI급 논문에 등재된 그런 균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아, 이 균은, 여러분, SCI급 논문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논문도요, 급이 있어요. 스카이. 뭐, 대학교도 뭐 좋은 학교 있고, 막 이런 것처럼요, 논문도 되게 어려운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나 그 논문의 내용이 정말 좋아야지만 실어주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실린 논문들, 그 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균이 뭐 논문에 뭐를 실어? 그런 그게 뭐냐면요. 유전자죠. 어, 균의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거는 면역 기능이 있어요. 아토피에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능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가, 유전자가 안전한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유산균 이런 거요. 다 살아있는 균 아니에요? 그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전하냐, 안 하냐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입증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균이나 뭐 기능 있다 하면 막 그냥 사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추출했어? 막 이거 되게 중요해. 인체에서 나온 거야? 뭐, 어디서 나온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어, 이런 게 엄청 중요한데요. 여러분, 365에서 락토바시러스 뭐 이런 균들 중에 365 균 같고요. 요거트 만들어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저는. 지박사님 강의하시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365, 아메이 365, 밸런스 365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랩 균이 요구르트가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갖고 지박사님한테 마이랩의 맞춤형 균은 왜 요구르트 안 만들어지냐 질문을 했어요. 진짜 기발한 사람들 많죠. 근데 지 박사님 대답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마이랩에 들어있는 맞춤형 유산균은, 균주가 어디서 만들어 나온 거냐 하면, 인체에 건강한 사람의 변에서 찾아낸 균이라는 거예요. 오, 그거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 안에서 사람 인체에서 나온 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모유유래균. 아기들 장에서 찾아낸 균, 뭐 이런 거. 그 뭐예요? 사람한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있던 균이어서 장 부착성, 장에 쫙 잘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능이 좋아도요. 다 똥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좀 장이 붙어 있지? 왜 나와버리는 거야? 막 이런 거죠. 근데 예전에는요, 100만 마리 들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엄청 양 많이 들었어. 막 이거 100만 마리, 100억 마리 들었어. 막 이거 뭐냐면, 인해 전술로 위산에 살아서 가. 이 말을 대신해서 100만 마리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위산이나 이런 데 끝도 없는 균들이 진짜 많아서 100만 마리 들었어. 이런 얘기는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 장 정착성이 뛰어나냐? 그리고 이거 뭐 인체 적용 실험 했어?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담즙산 위산에도 안 죽고 견디는가? 살아가는가? 이런 거. 그다음에 안전한가? SCI급 논문에 실린 안전한 균인가? 유전자가 다 드러나 있는 균인가? 그다음에 네 번째 인체 테스트 했나? 임상했나? 여러분 그 균에 대한 자료는 있어도 그 제품으로 정말 사람한테 먹었을 때도 효과가 있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균에 대한 데이터는 비커나 쉐일레스 된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라는 인체 환경에서 이거 진짜 테스트 했어?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제 김범준 부사장님이 진짜 재밌는 얘기 했는데요. 마이랩 출시 전에 300명 임상을 했대요. 300명한테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그 부사장님이 이 사람들한테 테스트하면 분명히 결과가 안 나오는 거래요. 결과가 안 나와야지,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유산균 먹었다고 술 안 먹어요? 술 먹죠, 담배 하죠, 막 이상한 거 먹고 돌아다니죠, 막 매운 거 마음대로 먹죠, 지 마음대로 하고 살 건데, 막 살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 갖고 테스트하면 결과가 나오겠냐고, 진짜 안 된다고, 자기는 회사 퇴사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한테, 300명한테 유산균 주고 8주간, 2달 동안 테스트했는데, 81.9%가 장내 유산균이 늘어나고 포스트마티스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김봉준 부사장님 뭐라 그랬냐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의약품 같은 거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먹지 마세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으세요. 뭐 엄청 조건을 까다롭게 한 다음에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300명한테 테스트했는데 258명인가? 한 50명은 뭐가 데이터가 뭐 하여튼 조건이 너무 안 맞아서 빼고 데이터 그냥 제대로 나온 사람들 258명 데이터는 정말 너무 클리어하게 81.1%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랩을 임상 테스트까지 300명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사람한테 진짜 먹여갖고 인체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한 거를 드셔야 진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유산균을 선택하던 옛날의 기준은 많이 들어있어? 살아있어? 냉장이야? 막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벌써 이렇게 다 살아가고 이 기능까지 하고 인체 테스트까지 한 이런 균들이 있다는 거죠. 음. 여러분, 그거 뭐 냉장균은요, 정말 냉장 상태에서 잘 사는 균은 우유나 요구르트 요리의 균들이에요. 그러면 0도씨에서 4도씨에서 잘 살거든요. 0도씨가 4도씨 정도에서 잘 사는 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 몇 도예요? 36.5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서늘한 데서 차가운 데서 잘 살던 균이 36.5도에 오면은 얘가 살까요? 쪄 죽겠다. 그죠? 죽지는 않는데요. 활성화가 안 된대요. 비활성화. 그러니까 증식을 못해. 얼음땡에서 얼음 돼버렸어. 어. 그래서 냉장에서 잘 사는 균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지금 살기가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면요. 여기서 마이랩 검사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여러분 내가 병 검사 난 너무 무서워. 그런 건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은요. 365라도 꼭 드세요. 그런데 그 지효섭 대표님한테 왜 당신은 맞춤형을 먹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정말 너무 진짜 너무 쇼킹한 대답을 했어요. 자기네가 좋은 균이라고 받아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실험을 했대요. 그래갖고 60명인가 80명 실험을 했는데 40명한테는 좋은 균을 주고 40명한테는 가짜를 줬대요. 근데 이게 뭐 기능이 뭐 면역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는 그런 균을 실험을 했는데 이 40명이요 데이터가 안 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좋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정말 기능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몸 안에서 안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뭐 8억짜리 뭐 연구 이런 거 막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균이라 했을 때 그게 보통 좋은 균일 수 있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 맞냐 했을 때는 그거는 열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65를 사든 뭘 사든 어쨌든 좋으려고 사는 건데 이게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알 길이 없을 때는 좋다 하는 걸 먹어야겠지만 지금 알 길이 있는 거잖아요. 마이랩 드시면 나한테 맞는 걸 먹는 거잖아요. 테스트 해가지고 가장 균들이 많이 늘어나고 포스트바이오티스가 늘어나는 걸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돈 쓰고 제일 비싼 게 뭐냐면 효과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먹는 거.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먹었으니까 좋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365보다 조금 비용이 드시더라도 나한테 맞는 걸 드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365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난 화장실 가기가 훨씬 편하고 장이 편해졌어. 그건 맞은 거예요. 다행이다, 진짜.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이고, 진짜, 그래서 이 면역 싸움, 면역에서 우리가 박테리아랑 싸운 역사가 지금 이렇게 항생제부터 해서 유산균까지 쭉 왔다. 오늘 항체 얘기도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까? 한 10분은 더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까요? 항체. 아, 그냥 하죠.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박테리아는 이제 뭘로 잡냐? 어, 항생제도 있지만 유익균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항체는요, 이거는 뭐예요? 박테리아가 아니고 바이러스 잡는 약이에요. 바이러스 잡는 약. 네, 너무 양이 많다. 다음에 합시다. 안 되겠어요. 네. 바이러스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놔야지. 바이러스. 자,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항생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박테리아 잡는 약이니까요. 바이러스는요, 약이 없어요, 실은. 약은요, 몸 안에서 만드는 항체예요. 근데 이 항체의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항체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바이러스가 어떻게 몸 안에 들어서 작동하는지 그 얘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왜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항생제를 주는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